두 번째 건설재료 시험편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각종 시험에 대한 사항인데 책의 분량은 어느 정도 좀 되지만 실제 출제되는 시험 위주로 해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흙시험은 가장 대표적인 게 함수비 시험입니다. 함수비는 보시는 것처럼 흙의 함수량과 마른 흙의 무게와의 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인데, 그럼 기본이 WS라고 하는 건 뭐죠? 흙의 순수한 건조된 시료의 질량이죠. 건조 흙의 질량 분의 WW는 물의 질량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흙은 흙 입자하고 이게 흙 입자라는 게 WS가 되겠죠. 여기다가 물을 포함을 하고 있죠. 이게 WW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통의 흙이죠. 이 보통의 흙에서 물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 이거를 함수비라고 하는 겁니다. 네, 시험 방법. 최종적으로 일단 그 앞에 공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다 풀어서 하는 사항이니까 내용 자체는 건조 시료 질량분의 물의 질량. 물의 질량 하려고 하면은 용기는 그럼 별도로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 젖은 흙에서 마른 흙의 질량 뺀 게 되겠죠. 근데 실제 흙의 무게를 재려고 하면은 용기에다가도 이걸 우리가 대부분은 함수비 캔이죠. 용기에다가 넣어서 흙의 질량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용기의 질량까지 감안을 해라 라는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네, 흙의 비중 시험은 출제 범위를 요거는 물의 기본적인 흙의 비중이라는 값은 물의 밀도는 얼마죠? 1.0이죠. 물의 질량, 물의 밀도값 대비 흙의 밀도값이 얼마였냐를 이거를 우리가 흙의 비중이라고 하는 거죠. 네, 흙의 비중. 요거는 좀 더 약간 더 보강을 하면, 그러면 비중값은 기본적으로 부피분의 질량입니다. 흙의 부피분의 흙의 무게에다가 곱하기 감마 W라고 하는 거는 물의 비중값이, 물의 밀도값, 기준은 항상 4도씨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간극비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이걸 그냥 암기밖에 안 돼요. 지금 토질에 대한 부분 이제 다음 시간에도 또 다 하겠지만은, 간극비라는 걸 별도로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하겠지만, 감마 D분의 흙의 건조 밀도라고 합니다. 감마 D분의 흙의 비중에다가 물의 밀도값 빼기 1을 한 것을 간극비라고 한다. 또 포화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 공식을 외우셔도 되지. 그냥 똑같은 겁니다. GS 함수비 SR 또는 SR 또는 S라고 합니다. 간극비 2. 같은 식이죠? 왜? SR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SR은 2분의, 그쵸? 이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GS의 함수비 W다. 요 공식. 지금 이 공식 요거 하나를 좀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시험에 대해서는 굳이 이거는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 출제, 1차 시험도 그렇고, 2차, 마찬가지 또 작업형 시험에서도 나오는 사항이 아닙니다.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단위체적 질량. 흙의 단위체적 질량 또는 밀도값이라고 하죠. 수분 단위 질량 또는 수분 단위체적 질량이라고 합니다. 감마 T는 기본적으로 흙의 기본적인 단위 질량은 흙의 일정한 부피분의 공시체 용기 또는 그러니까 일정한 부피가 나오겠죠. 부피분의 W 흙의 무게를 이것도 마찬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그리고 건조 단위 질량 또는 건조 단위체적 질량 감마 D 값이라고 합니다. D는 드라이의 약자예요. 감마 D는 1 플러스 좀 전에 배운 함수비 값 있죠. 100분의 W분의 감마 T 값.
즉 공식 좀 외워야 될 게 4개 나왔죠. 1 플러스 100분의 함수비분의 감마 t. 요거는 별도 다짐에 대한 시험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뭐 계속 네, 요 사항들은 다 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네, 이제 액성환계. 액성환계 시험은 우리가 그 작업형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죠. 작업형. 뭐 주로 이제 액성환계라고 해가지고 LL이라고 하는데 요 사항은 액성환계, 소성환계, 소성지수 이런 사항은 다음 시간에 토질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액성환계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필답형 시험에서 나올 때 1차 시험에 나올 때는 10mm 높이의 액성환계기가 있어요. 시험 장비가 1초에 2회. 이런 게 자주 나와요. 1초에 2회. 그리고 25회를 낙하시켰을 때 양쪽에 있는 홈이 약 옛날에는 이 규격이 개정됐습니다. 케이스 규격이요. 1.5cm라고 했었는데 이게 규격 개정됐습니다. 네, 얼마? 13mm 합쳐졌을 때 힘을 우리가 액성환계라고 합니다. 뭐 액성환계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 유튜브라든지 이쪽에 보시면 뭐 몇 가지 시험한 동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한번 액성환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한번 보셔도 됩니다. 요 사항들은 굳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계속 나오지만 1초에 2회입니다. 1초에 2회. 그리고 황동 접시의 그 높이는 10mm입니다. 그 접시를 낙하시키는 높이가 10mm. 그리고 1초에 2회. 그리고 25회 동안 낙하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얼마? 약 13mm 정도 합류했을 때 낙하 횟수다. 네, 소성환계는 이거는 마찬가지 흙덩어리를 굴려 지름 얼마? 네, 3mm가 되어 토막토막 부서지기 시작할 때 함수비 이거를 소성환계라고 한다. 그래서 액성환계 구하고 소성환계 구하고 해서 그 액성환계 빼기 소성환계를 소성지수라고 한다. 플라스틱 인덱스 PI라고 합니다. 그게 소성지수 한계가 아니고 소성지수. 네, 활성도. 소성지수를 구하게 되면 흙이 활성한지를 여부를 얼마나 성질이 급격하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활성도라고 하는 지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활성도 값은 2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점토의 질량 100분의 1분의 소성지수 PI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토질 쪽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좀 지나갔는데요. 다시 밑에 부분. 시험 방법을 보시면 그래서 유리판 위에 놓고 말이 좀 애매한 이게 상당히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손바닥으로 굴려가지고 지름이 약 3mm 정도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할 기회들이 거의 없으십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 흙이 막 토막토막 부스러져서 이보다 더 가늘게 굴릴 수 없다면 부스러진 흙을 모아서 함수비를 측정한다. 그러니까 3mm 정도 되는 두께로 해가지고 부스러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흙을 채취해가지고 함수비를 측정하면 그게 소성한계가 된다. 네, 입도 분석, 체 분석. 네, 흙에 대해서는 뭐 입도 콘크리트용 골재도 마찬가지로 체가름 시험을 해가지고 각 체별로 얼마만큼 남는지를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흙도 마찬가지로 분석법이 체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하는 이제 입도 분포 곡선을 통해서 하는 지수들이 있어요. 주요한 입경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효경 또는 유효경이라고 하는데 입도 분포 곡선에서 통과 질량 100분율 10%에 대응하는 입경을 우리가 이거를 유효경 또는 유효입경 해가지고 D10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균등계수는 유효계수 60%의 질량에 대응하는 입경을 그럼 또 구할 수가 있겠죠. 입도, 분포, 곡선이 나오니까 입도에 따라 이러한 형태로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D10에 해당하는 거, D60에 해당하는 거를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분포 곡선을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D10분의 D60은 우리가 균등계수라고 하고요. 균등계수 또 입도 양호 조건을 또 자갈은 4 이상, 모래는 6 이상, 점토는 10 이상. 뭐 요거까지 더 알아두시면 더 좋고요. 기본은 균등계수 공식 D10분의 D60이다. 그리고 곡률계수는 마찬가지 D60은 통과질량 60%에 해당하는 입경을 D60이라 했으면 D30은 통과질량 백분율 30% 해당하는 것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우리가 D3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곡률계수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곡률계수는 D10 곱하기 D60분의 D30의 제곱이다.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는 입도 양호 조건까지도 구하라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 기능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공식 정도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체 분석을 통해서 균등계수, 곡률계수, 유효입경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비중계 시험은 이제 침강 시험을 통해 가지고 입자가 상당히 이제 0.08mm 채 이하일 경우에는 이 넘버 200번 채를 0.08mm 채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뭐 스토크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구하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에 들어가서 넣어놓은 건데 실제적으로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용은요. 이론적 배경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까 이런 거 보시면서 아유 어렵구나라고 해서 이제 그 지레 이제 포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실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비중계 분석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버 200번째 또는 0.075 또는 0.08mm 채, 0.08mm 채 통과량. 그냥 단순하게 시료 있으면은 0.08mm 채 통과한 거를 그 비율로 따졌을 때 얼마이냐, 이제 그 사항입니다. 뭐 내용은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나오죠? 75마이크로미터 채 또는 0.08mm 채 해가지고 W0분의 W0가 뭐예요? 시험 전 시료의 질량. 예를 들어 시험 전 시료의 질량이 200g입니다. 그리고 시순후 건조 시료로 체가름해서 75마이크로미터에 남는 시료의 건조 질량 구할 수가 있겠죠? 남는 시료가 예를 들어서 190이다. 그렇게 되면 그럼 통과한 건 얼마죠? 10g이죠? 그러면 200분의 아니죠. 항상 W0가 뭐였죠? 식기 전 200 맞죠? 200분의 W0 200 마이너스 190 남는 거 곱하기 100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멘트. 네, 시멘트 비중 시험은 이거는 작업형 시험에도 나오고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은 네, 이 시험의 기구가 뭐냐? 예, 르 샤틀리에 플라스크죠. 요거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0하고 1 사이에 뭘 채운다? 광유를 채운다. 요게 자주 나오고 또 시멘트의 질량은 몇 그램? 네, 뒤에 나오겠네요. 거의 항상 일정하게 안 나왔나요? 여기서는 네, 64g을 많이 씁니다. 64g. 딱 64.0g. 그래서 시멘트의 비중병의 눈금차분의 시멘트 질량. 무슨 말이냐면 시멘트 르 샤틀리에 플라스크에다가 처음에 광유를 채웁니다. 왜 광유를 채우는 이유는 시멘트는 물과 접촉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수화 반응이 일어나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광유, 즉 석유, 등유를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석유, 등유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그래서 0 또는 1mm, 0.1mm, 0.1, 0.2, 0.3, 0.4부터 해가지고 0.1mm 단위로 여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 처음에 여기까지 광유를 채워요.
그리고 나서 시멘트를 붓죠. 시멘트를 넣게 되면 일정한, 왜 부피가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눈금차, 나중에 눈금차, 그리고 처음에 눈금차 측정 가능하죠. 이걸 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그래서 밀도 값은 비중병의 눈금차 분의 시멘트 질량, 대부분 64g이라고 했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네, 시멘트 분말도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 시멘트 분말도 시험 안 나오고, 분말도가 큰 시멘트의 성질 지나갔죠. 그 부분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시멘트의 응결 시간은 이거는 길모어 침에 의한 시험 방법이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죠? 그리고 얘 작은 게 초결, 큰 게 종결을 측정하기 위한 침입니다. 또 뭐가 있죠? 이거 말고 시멘트 응결 시험 하기 위한 시험 방법은 얘는 길모어 침에 의한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비카 침에 의한 시험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팽창도 시험 참고로만 특히 참고로만 활용하라고 된 거는 시험 출제가 안 된다, 거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넘어가시면 돼요. 네,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이거는 옛날 시험 방법입니다. 옛날 시험 방법. 네, 시멘트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 이거는 옛날 구호 방법이에요. 옛날 시험. 지금은 이 시험으로 시멘트 강도 시험을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출제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참고로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예, 여기서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은 물시멘트비가 48, 옛날 규격은 48.5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죠. 50%입니다. 50%. 요거까지는 뭐 출제에 거의 없는 거고요. 예, 이거 이제 굳이 요거는 알아두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개정된 시멘트 강도 시험. 지금은 전부 다 시멘트 강도 시험은 KSL ISO 679 요 규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규격이 바뀌다 보니까 시멘트 시험에 대한 강도 기준값 자체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전부 다 일종 시멘트도 요 값을,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 성적서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시면 모래 자체도 이 당시에는 주문진 표준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ISO 표준 모래라고 합니다. 그 방법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 모르타르 배합비도 시멘트와 모래 비가 예전에는 1대 2.45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1대 3이고요. 또 하나가 물시멘트비는 0.5다. 이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지금 좀 전에 동그라미 한 거 1대 3, 50%. 그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뭐 이러한 기준이 가끔 가다가 이제 문제 보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그리고 상대습도 요 사항. 그러니까 실험실은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인데 습기함하고 양생 수준은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씨죠. 이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치체 사이즈도 40 곱하기 40 곱하기 160짜리 긴 거죠. 예전에는 정사가 정육면체였었죠. 50mm, 50mm, 50mm.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걸로 바뀌었다. 네, 나머지 부분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물의 시험 방법. 요 부분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 기준 해가지고 가끔씩 요게 나옵니다. 품질 기준. 현탕 물질의 양은 얼마 이하. 뭐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은 얼마 이하. 그리고 염소 이온 양은 예전에는 150이었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250 mg/L 이하. 이 정도. 나머지 부분은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체가름 시험 방법이고요. 그리고 체는 밑에 있을수록 그 체 눈금이 작아야 되고 위로 갈수록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큰 체는 남고 작은 것들은 계속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건 장골제 체가름.
네, 장골재 밀도 시험입니다. 요거는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인데 이거는 작업형 시험의 단골 문제죠. 작업형 시험 단골 문제이면서 1, 2차 시험 해가지고 계속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게 뭐죠? 표면 건조 포화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원추용 몰드 및 다진 봉입니다. 얘는 500ml짜리 플라스크가 되겠고요. 밀도 시험용. 표건 시료, 표면 건조, 우리가 장골재 밀도 시험할 때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시료를 500g 채취를 하죠. 이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제 교재 그 마지막 작업형 시험편 있죠? 거기에 보시면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요거. 이 공식을 알아셔야 됩니다. 작업형 시험도 마찬가지고 이 공식,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밀도를 기본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조건에 따라서 진밀도, 절건 밀도, 흡수율 요거에까지 다 아셔야 되고, 또 밀도의 차는 0.01 이하다. 또 흡수율 시험은 0.03% 이하다. 요게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네, 장골재하고 또 굵은 골재 밀도 시험 방법이 틀리죠. 장골재는 플라스크를 이용하는데 굵은 골재는 이러한 망태도 있고 물 속에 있고 뭐 저울도 있고 이러한 시험 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공식도 틀립니다. 네, 시료 준비 이렇게 넘어 보시고요. 결과값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최종 절대 건조 상태 밀도 공식, 표면 건조 포화 상태, 또 진밀도, 흡수율 이 공식들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출제에서 이런 시험 과정보다는 이 계산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네, 단위 용적 질량은 일정한 용기별 부피가 있겠죠. 질량에 이 안에 굵은 골재 또는 장골재가 얼마가 채워지는지 질량으로, 그게 단위 용적에 대한 질량, 그래서 단위 용적 질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 가끔 출제되는 거는 단위 용적 질량을 시험하는 방법은 다진 봉을 이용하는 방법. 얘는 굵은 골재 최대치, 골재 사이즈가 40mm 이하. 또 충격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으면 일정 한 5cm씩 이렇게 기울인다는 얘기입니다. 5cm 정도 띄었다가 떨어뜨리고 그냥 놓고, 또 반대로 또 5cm 높이를 들었다가 떨어뜨리고 용기를요. 이게 충격을 이용하는 방법. 또 삽을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뭐 공식은 어려운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일정한 용기 부피분의 순수한 그 질량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T 값이 용기의 질량이니까, 그렇죠? G라고 하는 건 뭐죠? 용기를 포함한 시료의 질량이고요. 네, 실정률은 배웠었죠? 단위 용적 질량 나누기 절건 밀도 곱하기 100을 한 게 실정률. 그리고 공국률 더하기 실정률은 100이니까 공국률은 100 - 실정률. 뭐 같은 개념이죠.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유기불순물 시험, 특히 이제 장골재에서 많이 모래 중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불순물인데, 요거에 대한 시험 방법은 이게 400ml 무색 유리병입니다. 유리병에다가 시료를 만드는 방법이 수산화 나트륨 용액 3%, 그리고 탄닌산 용액. 그러니까 시약과 유기불순물 시험을 위한 시약 또는 이거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또는 해당 없는 것을 고르시오. 나오면 일단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있어야 되죠. 수산화나트륨. 그리고 탄닌산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알코올이 있어야 되겠죠. 용액이, 시약이.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수산화나트륨, 또 하나 탄닌산, 또 알코올 용액. 이렇게 세 가지죠. 기본이. 그리고 표준색보다, 이게 표준색을 만드는 과정이고, 이제 표준색보다 이 시료를 방치했더니 연하다 하게 되면 그거는 유해하다, 무해하다, 유기불순물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표준색보다 연해야 합격이다. 네, 0.08mm 통과 시험, 골재에 포함된 또 단순한 시험입니다. 그렇죠? 0.08mm뿐이라고 하는데 미리뿐이 골재에 얼마나 함유되어 있느냐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죠.
네, 공식, 네, B분의 B는 항상 씻기 전 시료의 질량, 또 씻기 전 시료 질량 빼기 씻은 후 건조 질량, 체에 남아있는 거 0.08mm 체에 남아있는 질량, 그쵸? 남아있는 질량. 그러면 빼면은 이거 B-C라는 것은 씻겨 나간 양이 되겠죠? 시료량이 되겠죠? 네. 굵은 골재 마모 시험.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모 시험. 이거를 로스앤젤레스 시험기라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험기. 그래서 마모 시험용 기구는 뭐냐 하면 로스앤젤레스 시험기.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네, 로스앤젤레스 시험기. 네, 뭐 실물 사진은 이렇게 생겼고요. 뭐 다른 것들은 뭐 굳이 뭐 암기하실 그런 사항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중간에 마모 시험 다 이게 회전시키고 나서 중간에 한번 걸러주게 됩니다. 그게 몇 밀리미터 채냐? 1.7mm 채입니다. 1.7mm 채. 그리고 나서 씻어가지고 건조된 시료의 질량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모 감량. 이 식이죠. 마모 감량은 M1. 뭐죠? 시험 전 시료 질량 무려. 시험 전의 시료 질량 분해. 빼기 M2. 뭐죠? 시험 후. 다 마모 시험기에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채 1.7mm 채에 남는 시료의 질량을 하게 되면 이게 마모 감량을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골재 안정성 시험. 이거는 황산 나트륨이라고 했죠. 주로 황산 나트륨 결정합에 의한 파괴 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기준으로 골재 안정성을 측정하는 시험 방법이고요. 대부분은 주로 나오는 게 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아니고요. 네. 결과값 계산하는 거 또 출제가 가끔씩 되지만 중요한 사항은 몇 퍼센트 기준이냐. 장골재는 10% 이하, 굵은 골재는 12% 이하. 대부분 뭐 마모 감량, 손실 질량 100분이 다 동일하죠. 그렇죠?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제 콘크리트 시험. 네, 지금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지난 시간에 계속 나오죠. 네, 이거 5가지 알아두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용어로 나타낸 성질, 용어 뭐 4가지를 쓰시오. 이런 것도 출제가 됩니다. 가끔씩. 네, 워커빌리티 시험 방법 또 용어가 나온다고 그랬죠.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우 시험, 캘리볼 시험. 요게 캘리볼입니다. 생긴 게. 뭐 비비 다짐 계수 흐름 시험, 리몰딩 시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굳지 않은 콘크리트 시료 채취 방법은 요거는 뭐 예전에는 가끔가다 나왔었는데 기본적으로 얼마 20리터 이상 뭐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그냥 쉽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워커빌리티 시험 방법, 슬럼프 시험 방법. 요거는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 블로그에 그 슬럼프 시험 해가지고 검색하시면 슬럼프 시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용적의 3분의 1씩 채우고 각 25에 다진다. 그리고 슬럼프 콘 제거 시기는 얼마? 2에서 3초 이내다. 그리고 슬럼프 값의 측정은 5mm 단위로 읽는다. 주저앉은 값이 슬럼프다. 라는 거. 기본사항, 요 사항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값이고 또 슬럼프 시험 값의 기준. 기준 슬럼프가 25일 경우는 허용차는 얼마? 50에서 65일 경우 얼마? 그 대부분의 레미콘, 콘크리트는 80mm 이상이니까 얼마? 25mm죠. 요 값이 주로 나오고요. 네, 다음 블리딩. 블리딩에서는 요 블리딩률보다 블리딩은 콘크리트 면으로 물이 떠오르는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 이 용기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다 채워 넣습니다. 채워 넣고 처음 시작할 때는 빨리 나와요. 물이 올라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 10분 간격. 그리고
블리딩이 어느 정도 정지할 때까지는 나중에는 30분 간격으로 시험을 하고요. 그리고 공식, 예, 블리딩 양 구하는 공식. 요게 가끔씩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A라는 게 뭐야? 규정된 측정 시간 동안에 생긴 V는 블리딩 물의 양이죠. cc 또는 밀리리터 또는 세제곱센티미터는 다 같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A는 콘크리트에 노출된 면적이죠. 요게 4분의 파이에 직경이 예를 들어서 뭐 30cm다 곱하기 30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에 대한 사항 나오죠. 이게 블리딩 양 단위는 밑에는 단면적이니까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위에는 V는 부피니까 세제곱센티미터 그렇죠? 다 같은 단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블리딩 율 그 블리딩 율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아까 블리딩 양 위주로 해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공기량 시험. 콘크리트 안에는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연행 공기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에는요. 이거를 연행 공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측정을 하죠. 그래서 콘크리트 인수 검사는 기본적으로 항상 하는 게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에서는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을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사항도 제 블로그에 보시면 공기량 시험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일 좋은 게 해보는 게 제일 좋은데 또 해보는 게 또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최종 공기량은 콘크리트 공기량은 여기서 A1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게이지상의 공기량 측정 값이에요. 이 문제가 자주 나와요. 굉장히. 그리고 나서 골재 수정 개수라는 값이 주어집니다. 문제에. 그래서 빼주면 이게 콘크리트의 공기량이라는 얘기입니다. 공기실 압력법 또는 워싱턴형 에어미터라고 공기량 측정기라고 합니다. 네, 염화물 함유량은 종류만 아시면 돼요. 흑광강도법, 질산원 적정법, 전압차 적정법, 염화물 함유량 측정기에 의한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용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그냥 전압차 적정법에 의한 염화물 측정기를 이용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공시체 지름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원통형의 공시체입니다. 원주형이라고 하고요. 지름 150mm 하고 높이가 300mm. 즉 직경 대 높이의 비는 1:2를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직경은 100에 그리고 높이는 200mm 공시체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공시체 다짐 횟수는 1000제곱미터당 1회의 비율로 다집니다. 1000제곱미터당 1회의 비율. 휨 강도 시험용 공시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공시체 상부를 평평하게 해주는 공시체를 이제 타령하고 나서 상하부를 연마를 하든지 아래 부분은 대부분이 평평하니까 윗부분을 연마를 하던가 아니면은 캐핑을 하죠. 그러면 하게 되면 시멘트 페이스트에 물시멘트비 값이 정해져 있어요. 시방 우리 KS 규격에 얼마 나와 있죠? 27에서 30%. 요게 가끔 출제가 되고요. 네, 다짐 횟수는 계속 나왔죠. 1000제곱미터당 1회의 비율. 네, 이거 자주 나옵니다. 몰드 떼어내기 및 양생. 몰드는 아까 콘크리트용 공시체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몰드에다 콘크리트용 공시체 몰드에다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콘크리트를 이제 양생 수조에 넣어 놓게 되는데 그럼 몰드 떼어내기 및 양생에서 보면 몰드는 언제 떼어내느냐? 16시간 이상 3일 이내에 몰드를 떼어낸다. 이게 자주 나옵니다. 상당히. 네, 콘크리트 강도. 압축 강도는 A분의 P 단면적. 그러니까 콘크리트 우리나라는 아까 다 계속 원형이라고 그랬죠?
이런 원통, 그 직경만 아시면 되는 거죠. 직경 4분의 파이에 직경 100mm짜리 주로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죠. 100의 제곱 분의 예를 들어서 P가 뭐 150kN이다. 곱하 kN이면 뉴턴은 킬로는 1000이니까 10의 3승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인지한 강도는 파이 A가 아니고 D입니다. D, 파이 DL분의 2P요. 파이 DL분의 2P. 그리고 흰 강도는 BD 제곱분의 PL. 이 각각에 대한 공식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압축 강도, 우리나라 압축, 요거 재하 시험에 대한 속도 기준이 있습니다. 몇 초? 얼마? 0.6 플러스 마이너스 0.4 메가파스칼. 요게 자주 나오고요. 네, 공시체 양생의 표준 온도값은 20 통상 플러스 마이너스 2도씨다. 양생 온도요. 양생 온도. 네, 압축 강도.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들은요. 그냥 읽어보십시오. 휘임 강도는 BD 제곱분의 PL. 네, 뭐 문제 풀어보시면 쉽게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지한 강도는 파이 DL분의 2P. 네, 이제 콘크리트 배합인데 시방 배합은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 시방서 또는 책임 기술자가 지시한 배합이다. 현장 배합은 시방 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재료 계량 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을 현장 배합이라고 한다. 우리가 콘크리트 배합은 다시 한번 보면 시방 배합이라는 게 있고 현장 배합이 있어요. 이게 왜 무슨 말이냐? 우리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또는 레디믹스드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할 때 기준은 골재에 있어서는 골재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재 기준이 골재의 함수 상태 있잖아요. 뭐 절대 건조 상태, 기건 상태, 표면 건조 포화 상태, 수분 상태 이런 것 중에서 골재의 함수 상태는 표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건 상태. 그리고 두 번째, 또 골재에서 입도는 잔골재는 전부 다 5mm 체의 잔이 작은 거니까 남는 것 전부 남아야 돼요. 또 굵은 골재는 아니죠. 전부 통과죠. 5mm를 전부 통과. 그리고 굵은 골재는 5mm 채 크니까 전부 남는 것. 이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의 골재는 표면 건조 포화 상태가 없습니다. 기건 상태 또는 수분 상태죠. 모래 같은 경우는 물기가 있죠. 그건 수분 상태. 또 자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말라 있죠. 여름철에 보시면 그거를 기건 상태. 또 장골재 중에서는 5mm 채를 일부 남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굵은 골재 중에서 5mm 채를 일부 통과하는 율도 있겠죠.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재의 함수 상태 및 입도 상태를 고려하여 시방 배합을 현장의 골재 조건으로 보정한 배합을 이것을 우리가 현장 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또 배합 설계 기본 원칙은 워커빌리티, 작업성 확보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물 시멘트비 또는 물 결합제비 작게 하고, 장골재율 작게 하고,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크게 하고 해서 경제적인 재료의 배합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을 배합 설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배합 강도에 한번 보시면 배합 강도 설명 자료입니다. 이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모든 확률 통계에서 평균 데이터 값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전부 다 이거를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 값에 수렴을 합니다. 수렴을. 이거를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보다 평균을 못 미치는 거가 50%. 또 평균을 초과하는 게 50%가 됩니다. 그러면 콘크리트 배합 설계에서도 중요한 게 강도인데, 예를 들어서 27 메가파스칼 이러한 강도인데
이 강도값을 목표라는 강도값 자체를 27로 하게 되면 평균값이 그대로 이게 27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모든 데이터 값은 이 정규분포 곡선에 다 수렴을 하는데 문제는 평균을 못 미치는 게 50%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일정한 값 자체를 상향 조정을 시켜줍니다. 이거를 배합 강도라고 해요. 실제 목표로 하는 설계 기준 강도값 자체는 27메가파스칼이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강도값 자체는 예를 들어서 32메가파스칼로 하고 이 목표로 하는 강도값 자체의 평균을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요. 여기가 32가 되겠죠. 그러면 불량률로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27메가파스칼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줄겠죠. 그렇죠? 이러한 형태로 목표라는 강도값 자체를 상향 조정을 시켜줍니다. 이거를 우리가 배합 강도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자주 나옵니다. FCR을 우리가 배합 강도라고 합니다. FCR은 설계 기준 강도값 더하기 1.34S. 이거는 설계 기준 강도값 자체가 35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그리고 설계 기준 강도값 자체는 배합 강도는 또 하나. 기억하고 니은 두 개의 식 중에서 큰 값을 배합 강도로 정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 주어집니다. 표준 편차값 S 이런 것들은요. 그리고 설계 기준 강도값 자체가 35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에 식은 같지만 밑에 식이 좀 틀려지죠? 네. 요거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표준 편차에 대한 불편 분산의 개념인데 네, 표준 편차 S는요. n-1분의 그대로 쓸게요. 그리고 시그마 xi-x 바의 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x 바는 뭐냐? 시그마 xi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누기 n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각각의 데이터 값 5개가 있다고 하면 20, 21, 22, 23, 25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의 값이 있으면 이 평균 값을 어떻게 구해요? 다 더해주는 거죠? 다 더해가지고 몇 개 뭘로 나눠요? 숫자 뭐죠? 개수로 나누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전부 다 더한 것을 5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더한 값을요. 이거를 시그마 xi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x바라고 했죠? 그러면 다시 표준 편차는 또 다시 각각에 대한 xi는 어떻게 구해요? 그럼 먼저 이거부터 구할 수가 있죠. 시그마 xi 마이너스 x 바의 제곱 이걸 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각각에 대한 xi는 20 빼기 예를 들어서 평균이 24.5라고 하겠습니다. 계산 안 해봤는데 빼기 24.5의 제곱 이제 수량이 있으니까 5개를 계속 더하는 겁니다. 더하기 20 빼기 아니 20이 아니고 21이죠. 21 빼기 24.5의 제곱 더하기 22 빼기 24.5의 제곱 더하기 또 23의 빼기 24.5의 제곱 더하기 마지막으로 더하기죠. 25의 빼기 24.5의 제곱 이게 앞에 숫자가 작아더라도 전혀 관계없죠. 왜? 제곱이기 때문에 다 양수가 나오는 거죠. 이걸 더한 게 시그마 xi-x 바의 제곱입니다. 식이요. 이 개념이 이렇게 되고 그럼 마지막에 표준 편차는 이 값을 구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50이라고 할게요. 다 계산해 보니까 50이에요. 50 빼기 n은 몇 개였죠? 하나, 둘, 셋, 넷, 5개죠? 5 빼기 1 그러니까 루트 해서 풀어주시면 이게 표준 편차라는 값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표준 편차는 우리가 배합 설계할 때는 실제 콘크리트 시험 값이 30회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또 안 나온다 하게 되면은 이거를 표준 편차 값을 더 할증을 해줍니다. 보정하는 개념인데 우리 기능사 시험에서 이게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이러한 데이터 값이 아예 없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설계 기준 강도값 자체가 21 미만이면 설계 기준 강도값 더하기 7을 해줘요. 그러니까 압축 강도에 대한 아무런 데이터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1 이상 35 이하일 경우에는 FCK 더하기 8.5 FCK 설계 기준 강도 예를 들어서 문제는
설계 기준 강도 값이 24메가파스칼이다. 근데 데이터에 대한 실적이 없을 때 이 콘크리트의 배합 강도는 얼마로 계산을 해야 되는가 하면 24 더하기 8.5라고 했죠? 8.5. 이 값을 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 콘크리트 표준시방식에서는 FCK 더하기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콘크리트 또 구조 기준에서는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또 35를 초과할 경우에는 1.1 FCK 더하기 5.0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에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식 기준이냐 아니면은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 따를 거냐라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출제가 그렇게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봅니다. 요거에 문제 내는 거는요. 주로 요 부분 두 가지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시멘트비에 대한 그 한도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동해성이라고 하면은 40에서 50%. 그러니까 이런 부분보다 이제 주로 이제 출제하기가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수밀성을 고려한다면은 물시멘트비 최대값은 얼마냐? 50%. 탄산화해야 될 경우는 얼마냐? 55%. 제빙화학제는 얼마냐? 45%. 요게 가끔씩 또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배합 설계. 우리 콘크리트 배합 설계는 1세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1루베라고 하는데 1세제곱미터는 이게 1000리터예요. 그럼 이거를 1세제곱미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세제곱미터 가정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일정한 부분은 물이 차지를 하고요. 또 일부 4.5%에서 3에서 6%를 또 콘크리트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에어라 공기량. 공기가 일부를 차지하고요. 약 4.5% 기준으로. 그리고 G는 자갈입니다. 자갈이 일정한 체적, 용적을 차지를 하고요. 또 모래가 일부를 차지하고 또 시멘트 또는 결합제라고 하겠습니다. B라고 하는 건 우리가 결합제라고 합니다. 바인더, 영어로 하면 바인더인데 결합제는 시멘트가 있고요. 플라이애쉬도 있고 고로 슬래그 미분말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러한 경우인데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멘트의 양이 많아져야 되겠죠. B가 대표적인 게 결합제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강도가 커지면 이렇게 결합제의 비율이 커집니다. 그리고 강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거는 이런 형태로 모래의 비율이 커집니다. 이 비율이 상호 조절이 되는 거예요. 모래하고 결합제의 비율이요. 이제 그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우리는 콘크리트 생산할 때 1세제곱미터인데 이거 세제곱미터 우리가 다 물처럼 비중값이 다 1.0이라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콘크리트 재료 기본적으로 물은 그대로 예를 들어서 재료량이 175kg다 하게 되면 얘는 그대로 킬로그램이 바로 뭘로 되죠? 175 리터로 되죠? 리터로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모래 같은 경우는 최소 비중이 모래 자갈은 비중이 2.5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모래의 질량을 1000kg이라고 하면 얘는 부피를 어떻게 환산하죠? 모래의 밀도값 또는 비중값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보통 2.5, 5 이렇게 정도 되거든요. 모래 비중. 그럼 얘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또는 킬로그램 퍼 리터 해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럼 나누면 뭐 이게 한 600, 한 400, 400리터, 400.5 리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주시면 돼요. 모래도 그렇고 시멘트도 그렇고 시멘트는 비중이 3.15 정도 나옵니다. 보통. 그리고 플라이애쉬도 마찬가지고요. 슬래그도 마찬가지. 플라이애쉬는 보통 비중이 2.2 그리고 슬래그는 비중이 약 2.9 뭐 자갈도 마찬가지로 한 2.5에서 2.7, 65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다 나눠주면 그게 부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물시멘트비 50% 해가지고 조건이 이래요. 그럼 문제는
예, 단위 장골재, 굵은골재, 뭐 단위 용적 질량 구하시오. 그럼 단위 시멘트량은 주어져 있으면 물 시멘트비가 50%래요. 그럼 WPC가 50%면 2분의 1이죠. 0.5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170이 주어졌네요. 170 나누기 C는 곱하기 100은 50.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170 나누기 C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C는 2분의 1. 이러한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곱해주는 겁니다. 양쪽으로. 그럼 C 곱하기 1은 170 곱하기 2 해서 340kg. 이렇게 나오는 거죠. 킬로그램이나 또는 킬로그램/누베도 같은 콘크리트 배합에서는 같은 거로 봅니다. 왜? 1누베당 1세제곱미터당 340kg이라는 뜻이에요. 340kg만 쓰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럼 콘크리트 용적은 기본 항상 1000리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그럼 따라서 1세제곱미터를 구성하는 원재료별로 계산해보면 1000 빼기 물 용적 더하기 시멘트, 장골재, 굵은골재, 공기량은 곱하기 10을 해줘야 되죠. 왜? 예를 들어서 공기량이 3.5%다. 여기서 몇 퍼센트는 5.0% 나왔나 봐요. 5.0%라고 하는 거는 이 1000 중에 1000리터 중에 5.0%라고 하는 거죠. 곱하기 그쵸? 1000리터 중에 5%라고 하는 거죠. 5%라고 하는 거는 뭐 얼마죠? 100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없어지고 여기 100이 없어지면 10만 남죠. 그래서 50리터가 되는 거죠. 공기량이 이렇게. 그래서 단순하게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거에다가 곱하기 10을 해주시면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1000 더하기 물 용적은 그대로 나가고요. 시멘트 340에서 비중값으로 나눠주고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전체 골재 용적이 되겠죠. 여기다가 더하기 50 하게 되면 전체 골재 용적을 먼저 672.1리터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단위 잔골재량은 우리가 또 잔골재 율이라는 게 있어요. 잔골재율은 잔골재율이란 전체 골재의 용적분의 잔골재의 용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곱하기 100. 이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전체 골재 용적은 단위 잔골재량을 구하려고 하면은 전체 골재 용적분의 잔골재율 값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골재 용적은 나왔잖아요. 전체 골재 용적은 나와 있고 여기다가 잔골재율이라는 것을 곱해주게 되면 전체 골재 용적에다가 잔골재율이 뭐예요? 전체 골재 용적분의 잔골재 용적이잖아요. 그럼 서로 잔골재 용적이 없어지죠. 그럼 남는 거는 잔골재 용적만 남는 거죠. 잔골재율을 곱해주게 되면. 그래서 672.1에다가 100분의 43.0%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에서 그냥 0.43으로 바로 해줘도 됩니다. 43.0 나누기 100을 안 하고 그냥 0.43이라고 곱해줘도 돼요. 여기다가 비중값을 곱해줘야 되겠죠. 최적에다가 다시 최적은 질량을 비중 또는 밀도로 나눠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다시 질량으로 해주려고 하면 최적 곱하기 비중값을 이게 최적이니까 그렇죠? 비중값을 다시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단위 굵은골재량은 절제 골재 용적에서 1-잔골재율 해서 해도 되고 여기서 나온 여기서는 미리 계산을 중간에 만약에 해줬다고 하면은 위에 있는 값을 빼줘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전체 골재 용적 곱하기 1-100분의 잔골재율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굵은 골재의 용적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굵은 골재 밀도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전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672.1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 값 2.57을 하기 전에 값을 계산이 됐다고 하면 요 값을 빼주면 이거 마찬가지 이게 굵은 골재 용적이 되겠죠. 여기다가 굵은 골재 밀도 값을 곱해주면 단위 굵은 골재량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배합 설계 부분은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아스팔트는 뭐 침입도는 뭐 계속 얘기했다시피 10분의 1 mm를 침입도 1로 한다. 그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신도 시험에서의 뭐죠? 일단 침입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 침입도에 대한 이 시험 자세하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신도 시험은 이거만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또 규정 온도도 25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속도는 5 플러스 마이너스 0.25 cm per minute 분당. 요거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 그냥 넘어가세요. 네, 강제 인장 시험도 뭐 굳이 뭐 이거 안 하셔도 됩니다.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상 문제. 대부분이 보면 실적률, 다 계산 문제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혼합, 몇 대 몇으로 혼합한다고 하면 가중평균값을 전에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풀어보시면 뭐 4대 6이니까 분모가 4대 6이고 1.75가 4라고 그랬으니까 1.75 곱하기 4. 그리고 B에 대해서 이게 3.5라고 했으니까 3.5 곱하기 6 해서 단순 산수 계산 문제입니다. 네, 슬럼프 시험 네,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네, 침입도 네, 나와 있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장골재 조립률 기준 2.3에 3.1 굵은골재는 뭐 6에서 8 네, 단순한 시험 방법. 슈미텐머는 뭐죠? 이거는 굳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하는 거죠. 네. 뭐 연화제 시험은 가끔 뭐 제가 설명 안 해드렸는데 나왔는데 가끔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아스팔트에서는 예전에 보면 우리가 1인치라고 하는 게 있죠. 1인치라고 하는 건 뭐죠? 2.54cm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25.3mm죠. 그래서 이런 아스콘에서는 이런 1인치에 관한 그 기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네, 기본적인 배합 설계 문제고요. 네, 양생 온도에 대한 거 말씀드렸었고, 네, 비중, 시멘트 비중, 강도 시험에 대한 계산값, 그렇죠? 인장 강도는 기본이 다 모든 힘 자체는 단면적분의 힘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뉴턴 퍼 단위가 지금 밀리미터 제곱 나오죠? 뉴턴 퍼 밀리미터의 제곱, 그렇죠?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은 이게 동일합니다. 메가파스칼이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골재, 뭐 잔입자 시험, 뭐 무슨 마모 감량 거의 다 동일하죠? 또 슬럼프 시험에 대한 기본 3층 25회 굉장히 쉬운 문제들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아스팔트 신도. 네, 표준사 규격 개정전 이거 개정전인데 이제 이건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예전 문제 정리하다 보니까 나오는 건데 지금은 뭐죠? 1대 얼마죠? 1대 3이라는 얘기죠. 네, 강도 시험에 대한 강도값 계산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입니다. 네, 시멘트 넘어가고요. 네. 네, 요것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네. 흙의 밀도 시험에서 피크로미터, 뭐 전열기로 얼마 이상 하느냐, 요거하고 또 끓이는 이유는 뭐죠? 그 안에 있는 공기포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그 부분도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네, 요거 넘어가고요. 요거는 모래취환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 토질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도 시험 늘어나는 거 신도. 네, 블리딩 양에 대한 거 말씀드렸었죠. A분의 V 뭐 계산해서 하시는 방법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 배합 설계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이거는
차근차근 본인이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책 내용 보셔가지고 차근차근 질량을 용적으로 계산하고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는 1000리터다 라는 부분을 제가 아까 기본적인 그 표, 1세제곱미터를 그 박스로 해가지고 그렸던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본인이 직접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지금 첫 강의다 보니까 좀 건설재료 시험 기능사가요. 또 제가 기본적인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평균치에 있는 수준을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강의를 또 하고는 있는데 또 수험생들이 뭐 들어오는 그 피드백들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또 모아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그 보강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강의 동영상은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